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의 2025년 7월 판매 데이터 리포트입니다. 최근 출판 시장, 특히 7월 들어서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그 속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은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판매 데이터를 다 종합 분석한 거라서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죠. 맞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7월 판매량이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는지, 또 상반기 전체 시장의 큰 그림은 어땠는지, 그리고 뭐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요. 요즘 독자들이 어떤 이야기에 좀 빠져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이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와, 자료각 보니까요. 7월 판매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6월이랑 비교해서 판매 부수는 32% 넘게, 매출액도 31%나 증가했어요. 네, 맞아요. 숫자만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성장세죠. 총 판매량이 거의 960만 부, 매출은 1,586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판매된 책 종류만 해도 33만 종이 넘고요. 정말 뜨거웠던 한 달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이 막 좋아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배경이 있나요? 혹시 6월에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일부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랜섬웨어 공격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며칠 동안 책 주문도 잘 안 되고 배송도 멈추고 그랬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이 거의 마비되면서 판매에 큰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월의 이 급증세는요, 사실 그때 구매하지 못했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뭐랄까, 일종의 반사 효과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요. 아하, 그때 못 샀던 책들을 7월에 와서 산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름방학, 또 휴가철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이 더해졌고요. 신간들도 꾸준히 나오면서 이게 시너지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걸 작년 7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매출은 한 3.5%, 판매 부수는 1.0% 증가한 수준이에요. 아, 작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큰 폭의 증가는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다기보다는 음흠. 외부 이슈 때문에 잠깐 주춤했던 수요가 회복되면서 예년 수준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와, 단순히 숫자만 보고 놀랄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유, 그러니까 반사 효과와 계절적 요인까지 같이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맥락이 중요하죠. 그럼 분야별로는 좀 어땠나요?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유독 눈에 띄는 분야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죠. 특히 그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가요. 6월 대비 무려 66% 이상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와, 66%요. 엄청나네요. 네, 예상했던 대로 여름방학 학습 수요가 그야말로 터진 거죠. 실제로 이 분야 상위 30건을 보니까 80%가 넘는 25건이 학습서나 참고서였어요. 25건이요? 거의 다네요. 네, 그 중에서도 9건은 EBS 교재였고요. 상위 10건은 아예 전부 다 학습서였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요? 네, 그래서 흔한 남매 이무기 같이 되게 인기 있는 아동 도서조차 겨우 3권만 30위 안에 들었으니까요. 이 학습서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와, 정말 여름방학 특수가 대단했네요. 학습서가 거의 시장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럼 그 와중에 다른 분야는 좀 어땠어요? 뭐 예를 들어 생활, 취미, 레저 분야도 꾸준히 인기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 분야도 괜찮았어요. 24% 이상 성장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라는 책 있잖아요. 아, 네네. 요즘 정말 인기죠? 그 책이 이 분야 1위는 물론이고 전체 도서 판매 순위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와, 전체 2위요? 대단하네요. 네, 역시 이런 실용적인 정보에 대한 수요는 계절이나 유행을 크게 안 타고 꾸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리책의 힘은 여전하군요. 그럼 또 주목할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소설 및 연관 상품 분야예요. 아, 수설 분야. 네, 이게 6월 대비해서도 20% 이상 성장했지만 더 중요한 건요. 작년 7월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35% 이상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작년 대비 35%요?
그건 정말 눈에 띄는 수치인데요? 그렇죠.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상반기 결산 때도 얘기하겠지만 2025년 상반기 출판 시장을 이끈 두 개의 큰 축이 있었거든요. 바로 정치-사회 분야하고 문학이었어요. 정치사회랑 문학이요? 네. 그런데 이 문학 분야의 강세가 7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렇군요. 상반기 트렌드가 7월까지 쭉 이어졌다는 거네요. 특히 어떤 작품이 그렇게 인기를 끌었나요? 단연코 성애나 작가의 소설집 혼모노입니다. 6월에도 1위였는데 7월에도 전체 도서 판매 1위, 소설 분야 1위를 아주 굳건히 지켰어요. 혼모노 신드롬 정말 대단하네요. 이 책 자체의 매력도 물론 있겠지만 자료를 보니까 다른 요인들도 좀 크게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배우 박정민 씨가 이 책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소위 박정민 효과가 나타났고 이게 또 SNS 입소문으로 번지면서 판매에 불을 붙였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성공했다는 걸 넘어서요. 젊은 작가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젊은 작가들에 대한 관심 증가? 네, 물론 뭐 여름 휴가철이라는 시기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서울국제 도서전 같은 행사들이 만들어낸 그런 독서 분위기도 분명히 한몫했겠죠. 혹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에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들이 여전히 정말 꾸준히 팔리고 있다는 점이 그 증거고요. 네, 꾸준히 보이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관심이 한강 작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국 문학 전반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금희 작가의 신작 첫여름, 완주 같은 다른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와,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실제로 7월 전체 베스트셀러 30위 안에 소설이 무려 9권, 그러니까 30%나 포함됐다는 사실이 이걸 뒷받침해줘요. 30위 안에 9권이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매출 비중으로 봐도 소설 8.0%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청소년 학습 36.8% 분야 다음이고 사회과학 9.9% 분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아요. 이건 일시적인 붐이라기보다는 문학 시장 자체가 좀 탄탄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알 것 같습니다. 문학 분야의 이런 꾸준한 약진,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국적인 판매 증가 속에서 지역별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또 다른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했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심화된 모습입니다. 7월 판매량 증가를 보면요. 서울이 6월 대비해서 약 77%, 경기도는 무려 79%나 급증했어요. 77%, 79%요? 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서점 이슈의 반사 효과가 판매량이 원래 많은 이 수도권 지역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거죠. 아, 원래 많이 팔리던 곳에서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경기 두 지역 판매량만 합쳐도 전국 판매량의 절반이 넘어요. 230만 부 이상이니까요. 사실상 7월 시장 회복은 수도권이 주도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쏠림이 오히려 더 강해진 거네요. 그럼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고 봐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이나 인천, 경남 같은 지역도 6월 대비해서 70% 이상 성장하면서 꽤 선전했어요. 아, 70%면 거기도 많이 늘었네요. 네. 다만 이제 울산이나 세종, 제주는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는데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5월부터 판매 감소세를 보이다가 7월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작년 7월하고 비교하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작년 7월하고 비교했을 때는 서울은 판매량이 오히려 약간 줄었어요. 마이너스 0.7% 정도요. 아, 서울은 줄었군요. 네, 경기도는 한 3.5% 증가에 그쳤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전북이 10.9%, 경북이 5.8%, 대전이 8.7%, 이렇게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오, 전북은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이네요. 그렇죠. 여전히 수도권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면 독서 수요가 일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수도권 집중 속에서도 그런 희망적인 신호가 있다는 건 다행이네요.
혹시 지역별로 잘 팔리는 책도 좀 달랐나요? 아까 전국 1위는 혼모노였는데 대전에서는 포인트 캐릭터 드로잉이라는 책이 1위였다는 게 좀 특이하던데요. 네, 그런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걸 보려면 학습서를 제외한 일반 단행본의 판매 비중을 보는 게 좋아요. 지역별 판매상위 30권 중에서 학습서나 참고서를 뺀 순수 일반 도서 비중을 분석해 봤거든요. 아, 학습서 빼고 일반 책만요? 네, 그랬더니 제주가 86.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제주도가 86.7%요? 와, 거의 대부분 일반 책을 샀다는 거네요.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 뒤를 이제 강원하고 광주가 한 53% 정도로 이었고요. 왜 제주가 이렇게 높을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같은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제주에서는 아무튼 여름이라던가 여름어 사전처럼 여름이나 어떤 지역적 감성을 담은 책들이 전국 순위하고는 다르게 상위권에 올랐어요. 아, 정말 지역색이 드러나네요. 관련 컨텐츠가 좀 눈에 띄었고 광주에서는 국민이 지키는 나라 같은 정치사회 분야 책이 상대적으로 좀 더 팔렸고요. 흥미롭네요. 네, 이런 걸 보면 어쨌든 학습서 위주의 전반적인 경향 속에서도 각 지역의 어떤 독특한 관심사나 독서 취향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2025년 상반기 전체,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출판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상반기 전체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2025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면요. 총 5,277만 부 정도가 팔렸고요. 매출액은 약 8,7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5,277만 부에 8,772억 원.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작년 상반기랑 비교하면 판매 부수는 한 0.7% 정도 아주 살짝 줄었고요. 그런데 매출액은 오히려 1.7% 늘었어요. 아, 부수는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군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판매 채널은 예상대로 온라인 서점 비중이 65%로 압도적이었고요. 그다음이 대형 서점 28.9%, 지역 서점 6.1% 순서였습니다. 판매량 자체는 비슷했다지만 뭔가 그 안에 큰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확 달랐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2025년 상반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그때 세이노의 가르침이나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같은 책들 정말 열풍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계발서, 철학서들이 엄청났죠. 그렇죠. 주로 자기계발이나 철학,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내면 성장에 초점을 맞춘 책들이 대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정치와 문학으로 옮겨갔어요. 정치와 문학이요? 와,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독자들의 관심사가 개인적인 것에서 좀 더 사회적인 쪽으로, 그리고 또 감성적인 영역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 열풍은 정말 거셌어요.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이라던가 조기 대선 같은 굵직한 정치적 이슈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네, 정말 큰 사건들이 많았죠. 그래서 상반기 전체 베스트셀러 1위가 정치인의 저서인 결국 국민이 합니다였고요. 그 외에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같은 관련 책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했습니다. 와, 정치 분야 책이 그렇게까지 많이 팔렸군요. 상위권에 여러 권이나 있었다니? 네, 실제로 정치 및 정부 분야의 상반기 판매액을 보면요. 약 118억 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 상반기 76억 원이랑 비교하면 무려 55.3%나 급증한 수치예요. 55%나요? 와. 네, 이건 단순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걸 넘어서요. 독자들이 그냥 뉴스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사회 현안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어떤 담론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 같아요. 네,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특히 그 분석 자료를 보면 국민, 법 같은 키워드가 주목받았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사회적 담론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또 다른 큰 축이 바로 문학의 약진이었죠. 이건 아까 7월 동향에서도 확인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고 봐야죠. 소년이 온다가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면서 한국 문학의 저력을 딱 보여줬고요. 네,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이 관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애나 작가의 혼모노,
김금희 작가의 첫여름, 완주 같은 다른 젊은 작가들의 작품으로까지 쫙 이어지는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참 좋은 흐름 같아요. 네, 그래서 소설, 일반 및 문학 분야의 상반기 판매액 역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32.5%나 증가한 약 529억 원을 기록했어요. 분야별 성장률로만 보면 가장 두드러진 성과입니다. 32.5%면 이것도 엄청난 성장이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특정 작가의 인기를 넘어서 한국 문학 시장 자체가 좀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독자층도 두터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와 문학 외에 상반기 트렌드로 또 주목할 만한 다른 현상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흥미로운 현상이 한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간도서의 역주행 현상이에요. 아, 역주행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양기자 작가의 모순이라는 소설 아시죠? 네, 그럼요. 유명하죠. 그 책이 출간된 지 무려 27년이나 됐는데 특별한 마케팅 활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SNS 입소문을 타고 베스트셀러 상위권까지 올랐어요. 와, 27년 만에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또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나 정대건 작가의 급류 같은 책들도 뭐 유튜브 채널이나 북튜버들의 추천을 통해서 다시 인기를 얻었고요. 오래된 책들이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나서 다시 생명력을 얻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이었죠. 그러네요. 오래된 책의 재발견이네요. 또 다른 현상은 뭐였나요? 바로 필사노트 열풍입니다. 필사노트요? 아, 따라 쓰는 거요? 네.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노트처럼 어휘력 향상을 위한 노트라던가 심지어 헌법 조문을 직접 써보는 헌법 필사 같은 책들이 꽤 인기를 끌었어요. 헌법 필사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건 이제 독서가 단순히 내용을 눈으로 읽고 소비하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직접 손으로 쓰고 참여하는 좀 더 능동적인 문화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역주행과 필사열풍이라 정말 독서 문화가 다채롭게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을 이끈 주체, 그러니까 독자들은 주로 누구였을까요? 연령대나 성별에 따른 특징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 10권을 구매한 독자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역시 시장의 핵심 동력은 40대 35.6%와 50대 25.1%였습니다. 아, 역시 45공 세대군요. 네, 이 두 세대를 합치면 전체 구매의 60% 이상을 차지해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사회적인 경험도 많으시고 문제의식도 깊으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치 사회적 맥락에 담긴 책이라던가 아니면 인생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다루는 그런 인문 교양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1위였던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50대 구매 비중이 41%로 가장 높았고요.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나 김혜남 작가의 단 한 번의 삶 같은 책들은 40대 구매 비중이 41%를 넘었어요. 확실히 4050 세대의 구매력이 막강하네요. 그럼 20대나 30대, 이 젊은 세대는 좀 다른 책을 찾았나요? 아까 문학 쪽 관심이 높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혼모노 32.2%나 모순 24.9% 같은 문학 작품을 포함해서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20대는 특히 문학 작품에 대한 선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20대가 특히 문학 쪽이요? 네, 모순 구매자의 27%, 혼모노 구매자의 약 16%, 소년이 온다 구매자의 15% 가까이가 20대였어요. 반면에 정치 사회 분야의 책 구매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 오호, 20대가 특히 문학에 집중하는군요. 그런데 아까 모순 같은 책은 10대부터 시작해서 전 세대가 다 읽었다는 점이 좀 흥미롭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텍스트입이라는 현상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텍스트입이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텍스트입이라는 건요. 책을 단순히 읽고 정보를 얻는 그런 소비재로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이걸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이나 혹은 자신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말해요. 아, 책으로 자기를 표현한다고요? 네, 예를 들면 책 속에 어떤 인상 깊은 문장을 인용해서 SNS에 올리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문학 텍스트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약간 독서 모임 같은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그냥 개인적인 활동을 넘어서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참여의 형태로 확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 넘어서서 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문화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모순의 역주행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모순이 출간된 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에게 뭔가 힙하게 멋지게 받아들여지고 또 세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얻으면서 다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이런 텍스트 힙 현상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네,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이런 흐름이 어쩌면 좀 침체될 수도 있는 출판 시장에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좀 어땠나요? 여전히 여성 독자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편인가요? 네, 그 부분은 여전했습니다. 여성 독자의 강세는 정말 확고했어요. 상반기 베스트셀러 10권 대부분에서 여성 구매 비중이 65%를 훌쩍 넘기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65% 이상이요? 와. 네, 특히 혼모노 76.2%, 모순 77.1%, 그리고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74.9%처럼 좀 감성적이거나 내면 성찰을 다루는 그런 도서에서는 여성 구매율이 75%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여성 독자들의 선호가 확실하네요. 그렇다면 남성 독자들은 주로 어떤 책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상대적으로 남성 구매 비율이 좀 높았던 책들도 있었겠죠. 네, 물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주도했지만요. 예를 들어 상반기 1위였던 결국 국민이합니다. 같은 경우는 남성 구매 비중이 36.6%로 평균보다는 좀 높았고요. 아, 정치 분야 책이요? 네. 그리고 청춘의 독서 35.9%, 초역 부처의 말 34.3% 같은 책들도 상대적으로 남성 독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가 좀 강하거나 혹은 지적인 탐구를 다루는 그런 책에 대한 남성 독자들의 관심이 좀 더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네, 확실히 분야별로 선별 선호도 차이가 좀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025년 상반기와 7월 한국 출판 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한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7월 시장은 외부 충격, 그러니까 랜섬웨어 이슈의 반사 효과와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강하게 반등했죠.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흐름은 역시 독자들의 관심이 개인의 성장, 즉 자기 개발이나 철학에서 사회적 담론인 정치와 문학적 감수성을 다루는 한국 문학으로 크게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 두 축이 정말 중요했죠.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도 지역별 특색이나 성장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고요. 역주행이나 필사 같은 새로운 독서 트렌드도 나타났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독자층을 보면 40, 50대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 축으로서 사회, 정치, 철학적 주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요. 20, 30대는 문학이나 정체성 탐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텍스트 힙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특징이 뚜렷하네요. 네. 그리고 여성 독자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남성 독자들의 관심도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결국 한국 출판 시장은 여러 충격과 변화 속에서도 나름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 세대별로 또 관심사별로 매우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 데이터를 통해서 2025년 상반기와 7월 한국 출판 시장의 속살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7월의 그 극적인 반등세부터 시작해서 정치와 문학이라는 새로운 키워드, 또 텍스트 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문화 현상, 그리고 세대별, 지역별 독서 취향의 미묘한 차이까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또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역주행 현상 있잖아요. 오래된 책들이 어떤 뜻밖의 계기로 다시 생명력을 얻는 걸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신간에만 주목하고 있을 때 어쩌면 바로 당신의 서가 어딘가에 혹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과거의 베스트셀러 목록 속에 다음 시대를 사로잡을지도 모를 그런 숨겨진 보석이 조용히 빛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당신이 아끼는 오래된 책 혹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이야기가 다음 역주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꽤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